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망과 절망, 그리고 폭망. 저희 방송이 개편을 위해 휴방기간을 갖던 중 1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3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선택 씨는 대전광역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대전 지역의 모든 언론들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이임식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재섭고는 이를 지켜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휴방기간인 관계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대부분 언론들의 보도 논조는 대체로 안타깝다, 아쉽다, 눈물의 이임식 등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하지만 재섭고는 팩트 위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불의에 견디지 못해 범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하다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로 인해 대전의 시정은 늘 갈팡질팡이었고 경청과 소통 대신 딴청과 불통이라는 원성 속에서 시민들의 갈등은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기현 의원과 대전시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과의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기현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관련 질의를 할 때 유승병 국장이 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했고 이를 정 의원이 질책하면서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하자 유 국장이 실망하십시오 라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대전 지역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래부터 이 건에 대해 서로 간에 앙금이 있었었다. 정기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집요하게 구니까 유승병 국장이 짜증이 난 것 같았다 등의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나중에 유 국장은 정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의원은 그러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정을 감시하는 자리죠. 그 위원회는 자연인 유승병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녹지환경국장 유승병으로 출석한 거 아닌가요? 혹여나 그런 견제와 감시가 짜증나신다면 그러한 중책을 안 맡으시는 게 건강상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결국 사람 나고 일 났지
일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대전시정이 폭망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진짜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수환, 홍순기의 션털기. 대전의 진보 정치 꿈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오수환 부위원장과 건전한 보수 정치를 꿈꾸는 바른정당 서울시당 홍순기 대학생위원장이 대전의 시의원들을 털어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보세요. 오늘부턴 그동안 주 3회 방송되었던 대충뉴스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아 주간뉴스로 매주 금요일에 청취자분들 찾아갑니다. 주간 대충뉴스 개편 이후에도 변함없이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함께합니다. 임병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예,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개편 바로 직전에 임병환 기자님은 캄보디아 출장 다녀오셨다고 네, 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예, 캄보디아 어떤 새로운 세상 거의 한여름이었는데요. 네. 거의 농경사회이더라고요. 농경사회. 네. 네, 정말로 농경사회여서 야채가 굉장히 싱싱하고 음식이 제 입에 딱 너무 잘 맞았었어요. 아, 이민각? 네, 그래서 거기서 잘 쉬고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찍은 영상 몇 개를 페이스북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혹시 임병환 기자님의 캄보디아 여행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임병환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보시면은 아마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월수금 대충뉴스를 전해드리다가 이제 개편 이후에 주간으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행이죠? 일거리가 줄어서? 아니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뉴스라는 게
뭐 주 3회도 어떤 시의성 있는 걸 하려면 주 3회를 쫓아가는 게 맞긴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굵직한 흐름을 맥을 짚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한 사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제 주간 뉴스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모르겠네요. 말씀처럼 이제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이제 방송에 이제 나도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내시고 싶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기 위해서는 편성이 방송 다시 시작한 첫 방송인데 이번에 개편 때 좀 또 방송 편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 좀 더 많이 채널도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영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개편 이후부터 이제 만나실 거, 뭐 친일 극복 프로젝트 이런 방송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보강이 됐으니까 청취자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지난 주간 뉴스를 정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달 결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쉬었으니까. 그렇죠. 네, 주간 대충 뉴스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먼저 지금 대전시청이 굉장히 북새통이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대전시청 이곳이 대전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소위 핫플레이스란 말인데요. 이곳에 낮에는 구름같이 시민들이 모여들고 밤에는 텐트를 치고 노숙까지 하는 시민들도 생겨났습니다. 뭐 아이돌 등장하는데요. 텐트까지. 좋은 일이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대전시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는 집회에 부쩍 늘어난 현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유성구 구죽동 주민들이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요. 월평공원 주민대책위는 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며 북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청과 상인들은 노은 농수산물 시장에 축산물 상가를 신축해달라고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고요. 일반 택시 노동자들은 대전시청을 빙 둘러가며 대전시는 택시 감차 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라고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 공공연대 노조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충 뉴스 때 웬만한 것들은 소식을 다 전했던 이야기 같기도 해요. 뭐 노은동 농산물시장 얘기도 그렇고 오정동도 뭐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집회나 농성이 쭉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 규모나 집회에 있어서 주제도 되게 많아지고 또 이제 그 집회하는 그런 단체도 많아진 것 같아요. 사안마다 하나씩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유성 구죽동 주민들은 어쩌다가 이제 시청 북문까지 오시게 됐나요? 구죽동 주민들은 먼저 그 혐오감을 부를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최근 대전시가 구죽동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더 외곽인 구죽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고요. 유기견 보호센터죠. 동물보호소 후보지로 구죽동을 지정해놨습니다. 또 최근에는 위생매립장 내 소각시설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구죽동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오염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구죽은 보통 대전 시민들한테는 묵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네. 환경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전원 느낌이 나는 깨끗한 뭐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뭐 하수종말 처리장, 유기견 보호센터 그리고 이제 위생 매립장 내 소각 시설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님비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건 좀 주민 입장에서는 1, 2, 3 펀치가 온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화나실 만한 거 같네요. 주민들이 적은 곳에다 아니면 대전시 외곽인 구죽동에 이런 시설을 다 모아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표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표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근데 구죽이 또 테크노밸리 그쪽하고 가까우니까 사실은 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 혐오시설을 우리 마을 앞에 논다 이거는 뜨거운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일반 택시 운전자분들도 잔뜩 화가 나셨는데요. 대전시는 2014년부터 과잉 공급된 택시의 대수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택시 감차라고 부릅니다. 택시 면허를 대전시가 보상하고 매입해 폐기하는 방식으로 택시 대수를 줄여왔는데 이때 대전시가 일반 택시 78대를 개인 택시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택시 법인들의 협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인 택시의 개인 택시 전환을 할 수 없다고 시가 밝히고 있어 택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간다고 하면 택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생존권이니까 이거는 뭐 대전에서 택시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근데 사실 뭐 출퇴근 시간에는 찾기 힘들지만은 이제 평상시에는 빈 차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뭐 대전시 이런 오락가락 행정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 회사들은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대충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손님이 줄고 충남도 손님이 줄고 하니까 세종시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영업권을 좀 통합하자 경기도처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허락 안 해주면은 우리는 세종시가 이제 수도로 되는 거를 개헌에 집어넣는 걸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대전의 택시들 뒤에 보니까 세종시 개헌 뭐 반대 이런 거 스티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예, 정말로 붙였더라고요. 뭐 대전에 있는 택시 운전분들이 이제 뒤에다 트렁크 쪽에다가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반대 뭐 이걸 지금 붙여놓고 운행을 하시는.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웃 동네이고 같이 지내던 분들을 거기를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면 이렇게 뭐 반대를 해야 되나? 뭐 반대한들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웃 동네 뭐 다 좋은데 내 이해관계가 제대로 성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발목 잡는 거는 좀 아무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인데 그 스티커 붙인 거 나중에 떼려면은 떼려면 자국 없이 떼려면 그것도 힘들 텐데 아무튼 택시 뭐 감차 관련해 갖고 대전시의 정책 이 부분은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화날만 하지만은 개헌 반대 이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거는 과연 얼마큼 공감 얻을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시청에서 집회하고 농성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은 갈등 관리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야만 봐도 택시, 뭐 대중교통 있죠. 또 월평공원 그 개발 관련해 갖고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 날씨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서 밤에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혐오시설 이전에 관한 일반 행정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에 갈등이 있는 거를 봐서는 소통이 그만큼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갈등은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서로 이해가 안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시청 국민의 집회와 농성으로 북새통인데요. 이때 갈등을 공론장으로 끌고 와 설득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대표적인 게 대전시의회가 있을 수 있고요.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 또 지역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어떤 자신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터뷰해보고 하면은 뭐 다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시의회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죠. 뭐 내년 선거에서 어디 출마 예정이다, 뭐 조직 관리, 모임 무슨 뭐 단체 모임 이런 데는 엄청 잘 가는 것 같거든요. 가서 뭐 인사말 하거나 사진 찍히러 다니고 뭐 상 받았다고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뭐 몇 개 받았어요 자랑 올리시고 그게 자랑인가 싶어요. 사실은 뭐 대전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지역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갈등은 막 그게 달아있고 시장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 받았다고 자랑하러 다니시고 뭐 이렇게 어디 모임 가갖고 뭐 축사 같은 거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유권자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뭐 아까 제적고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이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부의 행정기관 행정에 지금 질의를 했는데 대전시청 국장은 뭐 실망하십시오. 실망하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게 사실 여러모로 지금 잘 안 맞아요. 시의회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어정공원이나 어떤 특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또 행정기관 수장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의 부재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대전시의회 상당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서로 엇박자니까 뭐 대전시당에서는 그 관련해 갖고 성명도 안 내다가 나중에 끝에 가갖고 이렇게 찔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도 아까 뭐 임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취재가
좀 균형 잡히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그런 기사들을 저는 찾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보도 형태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이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선거 때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한 표잖아요, 그렇죠? 나도 한 표, 그렇죠. 뭐 문재인도 한 표, 박근혜도 한 표, 이건희도 한 표 다 똑같잖아요. 임병환도 한 표, 정진우도 한 표. 잘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보일러가 없어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겠죠? 그건 걱정이 아니라 열 받는 거죠. 네, 최근까지 내포 신도시에서 주민들이 난방을 걱정을 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서는 규모가 큰 열병합 발전소 하나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난방열을 내포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게 내포의 집단에너지 정책인데요. 난방열을 공급할 발전소 공사가 공정률 40% 수준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발전소에서 폐기물, 고용연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대기오염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충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른 연료 발전소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고용연료 발전소의 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데 원래는 폐기물 고용연료, 그러니까 쓰레기 이제 그거 재처리한 그거를 태워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래서 여론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거를 다른 연료로 이제 전환하자. 근데 이제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고, 깨끗한 연료로 바꾸자 뭐 이런 요구인 거죠. 네, 저희 대충뉴스에서도 이거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보일러 건설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열 공급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그러니까 조금 덜 이제 뜨겁게 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도청 등 공공기관 5곳에 대해 열 공급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나요? 그 때문에 내포 주민들이 이제 난방 대란 오는 거 아니야? 추운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되게 심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내포 주민들은 말 그대로 온수 온도가 낮아지고 공공기관부터 이제 공급이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눈앞에 닥친 큰 사안이었죠. 근데 이런 어떤 사안들이 발전소 시행사 측이 임시보일러 4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종결됐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동안 임시보일러 8대를 운영해 난방열을 지금까지 공급해왔는데요. 이게 내포에 계약한 모든 세대에 공급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니 난방열 수온을 낮추고 공공기관은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임시보일러 4대를 더 놓음으로써 난방 대란 걱정을 깨끗이 종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시보일러로도 난방이 다 일단은 커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대란이 우려된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놨다는 얘기인데, 그 중돌보 기사의 사진 보니까 임시보일러는 컨테이너 크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돼 보이던데,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거 진작에 추가로 확보했으면은 됐을 거를 뭐 이렇게 막 엄포하면서 불안감 키우고 이랬다니까 사실 좀 속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포 그린에너지 측은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임금 반납 등을 거쳐 임시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는 출자금 1,160억 원 중에 현재 30억 원밖에 안 남아 추가 열 공급을 위한 자본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내포에서는 난방을 가지고 시행사 측이 꼼수를 부린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시설의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이번에 임시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여론인 건데요. 여기서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과연 충남도는 이러한 논란에서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최일인 기자가 안희정 지사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유체이타를 빗대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좀 인용해보면, 그동안 고용 폐기물 연료는 안전하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받아 정책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갈등에 침묵하더니 지난 7월에서야 갑작스레 방향을 바꾼 부분을 유체이탈과 다름없다고 지적을 한 거죠. 이게 어쨌든
그 지난 8월쯤에는 돈이 얼마 없어서 이제 난방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임금 반납 뭐 이런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네포 에너지 측은 그린 에너지 측은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충남도가 원인 제공자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네포가 이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생긴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굳이 네포가 아니더라도 충남도청은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추위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충남도의 행정력이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안희정 지사 관련한 기사나 뭐 언론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도지사 3선 도전을 할 거다 아니다 뭐 국회의원 그 천안 쪽에 보궐선거에 출마해 갖고 중앙 정치로 가서 뭐 대선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집 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남도지사시니까 집안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 추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임시 방편인데 이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덧불어서 그 네포 그린 에너지 측이나 아니면 충남도 난방 상태 어떤지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은 거기도 한번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겨울철 난방은 사실은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21세기에 이런 걸 지금 걱정을 해야 된다. 뭐 박근혜 최순실 난방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뭐 국제 인권 뭐 한다고 하더니 그거 체험하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개편 이후 새롭게 꾸미는 코너입니다. 임병환 기자의 해묵은 취재 수첩. 사실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매주 이 시간 임병환 기자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잊혀진 뉴스를 해묵은 취재 수첩에서 꺼내본다고 하네요.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를 소환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뭐 이 코너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했던 건데. 네. 근데 오늘 첫 주제가 좀 너무 옛날 기사를 들고 온 것 같은데 어쩌죠?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혹시 뭐 그 1940년대 이런 기사는 아니죠?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2013년 11월 이맘때쯤 취재를 보도했으니까 벌써 4년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해보자고 해서 만든 코너니까 한번 제가 가진 콘텐츠 중에서 가장 센 것을 먼저 한번 보이려고 낡은 수첩을 한번 꺼들어봤습니다. 그 기사를 주신 거 보니까 호주 광물 업체가 식장산? 대전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전망 좋아가지고 식장산에서 우라늄을 시추했다고 그런 보도를 이제 고르셨거든요. 네. 기사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충청권 땅속에 우라늄이 묻혀 있어가지고 이걸 캐려고 이제 호주 업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이참에 좀 기사를 쭉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대전 충남북을 이제 한 줄로 그으면 남한의 허리띠를 그어놓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질학적으로는 옥천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옥천 벨트 땅 속에는 유난히 우라늄이 많이 함유된 흑색 전파남이 폭넓게 내장돼 있고 이 때문에 호주 광물업체인 스톤헨지 메탈즈가 조용하게 시추 활동을 벌여왔다는 기사의 내용이죠. 기사 보니까 식장산이나 아니면 옥천의 농경지 뭐 이런 데들 소유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땅 주위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광물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그 호주 광물회사 그 광물 업체인 스톤헨지 메탈즈 이게 있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내 땅인데 내 땅의 소유권은 위만 해당이 되고 그 아래쪽은 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저도 이번에 그때 충청권 우라늄 광산을 취재할 때 좀 그 부분이 가장 생경했거든요. 말 그대로 광어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땅의 지상권과 지하의 광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광물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시추를 통해서 어떤 광물이 어떻게 묻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과정은 있고요. 어쨌든 당시 취재 기준에서 스톤헨지 메탈즈는 충청권에서 6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광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주, 대전, 논산, 부여 등에 걸쳐 있는 계룡산의 전체 너비와 비슷한 너비입니다.
꽤 넓은 곳이네요. 저도 기자님이 기사를 주셔가지고 스톤헨지 메탈즈라는 회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는 지금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영업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다 과거 자료들만 있고요. 호주에서도 주식 상장사였는데 2009년까지만 자료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이후 자료는 호주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다음에 스톤헨지 메탈즈 자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많이 삭제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한국에 그 스톤헨지 메탈즈 한국 법인을 이제 세웠거든요. 그리고 25년간 우라늄 광구 개발권을 이제 확보했다고 하는데 한국 회사 이 법인 지분 구성이요. 프로틴 웨이브 에너지 주식회사라는 곳이 50%, 그리고 한국 자원 투자개발이라는 회사가 30%, 그리고 BHI 주식회사가 20%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자원투자개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하고도 이제 일을 좀 했고요. BHI 주식회사도 경남 함안에 이제 공장이 있는 발전 설비, 제철 설비 이런 제작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기가 2010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참 자원외교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될 때였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자꾸 떠올라갖고 그냥 떠오른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이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자꾸 떠올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 정권에서의 자원외교가 이제 비슷한 시기니까 그게 이제 좀 연상이 되면서 이 스톤헨지 메탈즈라는 회사가 그 특정 시기에만 활동을 하고 없어졌고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나 일들을 보면은 자꾸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으로 대전 식장사는 우라늄 저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2013년에 분명히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 좀 게을렀었나 봐요. 그런데 우라늄 시추 활동했다는 그런 게 좀 충격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모든 광물 채취가 그렇지만 우라늄 역시 채취 과정에서 주변 오염을 일으킵니다. 돌을 깎고 파쇄하고 물에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지역적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당시 일었었고요. 대전시와 동구 그리고 금산군 등은 업무 공유를 하며 스톤헨지 메탈즈의 시추 행위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산을 개발해서 투자자를 모으거나 광업권을 매각할 의도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이를 인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시추를 중단하고 지금 스톤헨지 메탈즈는 말 그대로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우라늄 광산 개발이 외국 기업에 조용히 추진된다는 거 이런 건 특종인 것 같은데 이런 제보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제보 받으신 분한테는 이게 밥이라도 한 끼 사셨나요? 예, 모든 일이 좀 그렇지만 기사도 발바닥에서 나온다는 또 격언이 또 이 바닥에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석산 개발, 동구 쪽에서 이제 석산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돌을 캐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취재하러 현장에 갔다가 산 속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진 임도가 있어서 그냥 쫓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스톤헨지 메탈즈가 했던 어떤 시추 현장을 그냥 목격한 거죠. 우연히 보신 거예요, 이거를? 네, 그냥 임도가 있어서 이거 산림 훼손인 것 같아서 그걸 취재하러 그냥 임도 끝에 뭐가 있나 해서 그 임도를 제 생각에 제 기억에 한 20분 동안 걸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 시추 현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건지 몰랐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확인했을 때는 바나듐이라는 어떤 희귀 광물이 있어요. 네. 어떤 요즘 전기차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희귀 광물이고 중국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이런 건데 그거를 캐치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관공서에는 신고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PD님이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게 바나듐이 아니라 사실은 우라늄이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천인공노할 일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공론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4년이 지났죠, 이제 시간이. 그리고 아까 수면 아래로 이제 잠수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우라늄 개발을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죠? 예, 이 회사도 지금 활동 안 하는 것 같으니까. PD님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아직 스톤헨지 메탈즈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당시 취재할 때 느낀 것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원료인 우라늄 광산 개발은 더욱 용이해진다는 점입니다.
스톤헨지 메탈즈가 한국에 진출한 것도 한국이 우라늄 소비 세계 5위이면서 앞으로 소비량이 더 늘어날 국가이기 때문인데 국내 채굴, 국내 소비 가능성이 이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는 모두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이걸 국내에서 생산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을 한다면 발전 단가는 더 낮아지는 것이고 기업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해볼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휴, 돈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이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라늄 소비가 줄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또 다시 원상 회복된다고 하고 우라늄 가격이 만약에 국제 시장에서 오르면은 우리 내수에서 해결하자 뭐 이것도 뭐 내수 이런 얘기하면서 충청권 이 옥천벨트 그 우라늄 그 채굴 개발 광산 개발 이런 게 막 불 붙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옥천벨트의 우라늄 성분을 보면 원석 1톤을 채취해 우라늄 320g 정도 나오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톤에 320g? 수입하는 1톤에 320g이요? 네, 1톤을 채취해서 다른 돌들은 다 빼내고 우라늄만 순수 우라늄만 320g 정도. 그럼 나머지 9,990 99. 네, 그렇죠. 그 한 몇 그램이야? 700, 600g, 680g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또 정제 기술이 높아지면 톤당 우라늄 추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겠고 또 320g이 이게 돈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뭐 사실 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10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해외 수입이 좀 불안정하면은 아마 국내 생산의 제일 표적이 아마 옥천벨트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금산의 제49호 우라늄 광구를 2007년에 매매 계약을 맺은 바 있거든요. 경제성이 있을 경우 광산 개발을 염두에 둔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광물자원공사에 등기는 삭제된 상태지만요. 이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정말 그 의혹들과 부실투성이잖아요. 돈 쏟아본 게 엄청나게 많은데 회수한 건 거의 없고 이게 아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뭐 미르 K스포츠 재단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 자체가 그렇거든요. 아마 이 시기에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면은 이것도 재밌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역시 새롭게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뉴스에 달린 재미있는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댓글 뉴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금지법이죠. 일명 김영란법의 350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자는 안건이 국민권익위에서 붙여졌는데 부결됐다는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그 농축산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선물 상한선을 그 이들 품목만이라도 5만 원, 10만 원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뭐 한우 세트 5만 원짜리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였죠. 굴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예외로 이것만 예외로 쓰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 올라가기 전에 개정될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고 이거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선물 비용을 좀 올리는 대신에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뭐 이런 해명도 있기도 했습니다. 뭐 이 뉴스에 관련해 갖고 재밌는 댓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시 한번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아이디 ROSE 땡땡땡땡 님은요. 이리저리 뇌물 먹으려고 난리 났구나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뇌물 같은 거 부정청탁 뭐 금품 수수 이런 게 뇌물이니까 일단 국민들의 시선은 좋지가 않아요. 명절 때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오는 선물 세트 과일이나 뭐 농산물이 많을 테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걸 더 받고 싶어서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JIHO 땡땡땡땡님은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바꾸자고 이 한심한 공직자들아 왜 공짜로 먹겠다는지 알 수가 없네. 더 강화해야지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으로 아이디 SPHI 땡땡땡땡님은요. 공무원들 10만 원짜리 한우 쳐드시고 싶어서 크크크
니들 돈으로 사드셔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얘기가 있는데요. DDSSE 땡땡땡땡님은요. 신발놈들아. 신발놈이 뭔지 아시죠? 네, 그 욕을 좀 순화한 겁니다. 이분이 신발놈이라고 쓰신 거예요. 진짜 니들이 거지 새끼들이냐? 니들이 받은 급여로 사 먹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글을 주셨고요. 또 기사 관련해 갖고 ORTE 땡땡땡땡님은요. 뭐 급제동 미친 것들, 민심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들 아닌가. 스승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못하게 하면서 큰 선물 받고 싶은가 보지? 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YSK1 땡땡땡땡님은 저는 이것 좀 공감을 합니다. 이분 의견하고 뇌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세상이 웃긴다. 세상에 웃긴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진짜 뇌물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것도 재밌네요. SBLE 땡땡땡땡님은요. 더 낮춰라. 1.3으로 개정하라. 뭐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밥값 10,000원, 선물값 30,000원, 경조사비 50,000원. 뭐 이것도 일반 사람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적정한 것 같지 않으세요? 1.35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야 뭐 규제를 느낄 수는 없겠죠. 우리 그 임병환 기자님하고 저들이 밥 먹으면서 10,000원짜리 밥 먹다가 하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흔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병환 기자님은 언론인이시니까 좀 기획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아이디 POLI 땡땡땡땡님은요. 청탕금지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놈들은 누구요? 국회놈들? 기자놈들? 맞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사실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인들은 대상이긴 하지만은. 대상이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김영란법 개정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언론인들의 불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부결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 부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네네. 이 법 김영란법 안에는 350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그 시행 세칙을 국민권익위에서 만드는데 그 시행 세칙 안에 350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행 세칙을 개정하자 이게 권익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부결된 거예요. 팽팽하면서도 또 국민의 여론이 좀 잘 반영된 거네요. 그만큼 아직 여론에서는 국민들은 그 개정할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게 어느 돈 이하로만 허가가 되고 그 이상의 지출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만 행동이거든요. 규제가 이거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언론에서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걱정을 되게 경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언론에서 안 다뤄졌거든요, 잘. 그러다가 김영란법 나오니까 막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간 그 신용카드 집계로만 해갖고 그 지출되는 접대비가 이제 집계되는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 거죠. 11조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실 그거에다 현금 쓰는 거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 쪼개기 이런 거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 이것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을 거다라는 어떠한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전망이.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됐다라는 사례는 건 안 되죠. 많이 드물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대학원 교수가 학생들이 만들어준 스승의 날 행사 때 식사를 하고 90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는데 네. 그게 김영란법의 위반인데 위반이죠. 학생들이 5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정도 냈는데 그 학생들이 다 교수와 학생이 다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그 교수가 지도하는 논문을 쓰는 그 학생들.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들. 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번에 김영란법 위반이었거든요. 네. 또 그만큼 생각보다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기도 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조심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한도가 없었었잖아요. 대학원 같은 경우 논문 심사할 때 그
돈 갖다 드리고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거 뭐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례들은. 어쨌든 이 김영란법이 오죽하면 생겼겠습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뇌물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검은 돈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긴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스스로 절제하고 좀 투명한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간 대충 뉴스 개편 이후 우리 첫 녹음을 했는데 네. 그 어떻게 개편 전보다 어떠세요? 그냥 이게 참 팟캐스트라는 게 하면 할수록 좀 자연스러워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 재미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개편 준비를 위한 휴방 기간 동안 방송은 없었지만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바쁨과 결실은 늘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아는 것입니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